오늘 오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AMD가 중국 화웨이에 일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큰 혼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달간 미국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정말 중국의 핵심 산업들을 모조리 무너뜨릴 것처럼 주요 기업들을 연이어서 제재하기 시작했었죠.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뿐만 아니라 틱톡, 위챗, 더 나아가서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마저 규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뜬금없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렸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뻥카를 치는 것이 아니냐. 항상 말로만 중국을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행해지는 조치들을 보면 굉장히 약하다. 항상 말로만 중국을 때린다. 이번에도 또 미국이 허풍을 떤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일 외신과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AMD와 인텔이 화웨이로부터 반도체 수출 공급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15일 부로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는 규제를 시행했었죠. 미국의 원천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간 반도체 제품이라면 미국과 중국 외에 제3의 국가 역시 화웨이에 공급할 때에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규제는 아니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제품을 미 상무부가 승인을 해주었냐, 이것을 유심히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AMD와 인텔은 주로 데스크탑, 노트북과 같은 PC용 CPU를 제조하는 기업들이죠. AMD에서 이번에 허가를 받은 제품 역시 노트북용 프로세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역시 PC용 제품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전격적인 화웨이 규제 정책은 많은 반도체 업계들, 기술 기업들의 반발을 받게 된 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기업들만 하더라도 화웨이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속화될 경우 연간 10조 원의 매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화웨이의 비중은 11%,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통한 매출이 연간 7조 원 정도이고 전체 매출에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화웨이의 거래 비중이 큰 회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화웨이 규제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최근 반도체의 대세는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에서는 존재감이 희미하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 반도체 협회가 직접 나서서 미 상무부에 서신을 보내 화웨이와의 거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던 내용이죠. 사실 미국의 관심은 하나예요.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본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위협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기술, 4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핵심 산업들에서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해당 산업들에서 충분히 기술을 키워서 중국을 제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허가를 내린 것도 해당 4차 산업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PC용 프로세서 제품에만 일부 허가를 내어준 것 뿐이에요.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허가해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허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스는 간단하죠. 중국, 너네 원하면 언제든지 제품 만들어. 니네가 보급형, 기성 제품 만드는 것까지는 터치 안 할게. 단 4차 산업, 특히 중국, 니네가 잘하는 최신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반도체 제품은 절대 안 돼. 이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 이해가 가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AP 제조 업체인 퀄컴 역시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었지만 이번에 미국이 허가한 것은 퀄컴의 요청분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전혀 연관없는 PC용 CPU를 만드는 기업들의 요구분이었죠. 따라서 미국의 이번 허가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라든지 5G 장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핵심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일부 공급 허가 조치를 내린 것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보복을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평등 조치를 가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은 최근 저희 방송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었죠. 첫 번째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인 것 같습니다. 시스코는 국내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인데요. 2000년 IT 버블 당시 무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던 화려했던 과거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여전히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인 델오로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시스코의 통신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중국의 ZTE에 이어서 6%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화웨이와의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이 해당 보복의 첫 번째 타겟으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 이 메이저 기업들인 인텔, 퀄컴, 엔비디아, 애플 등은 상당히 부담스럽겠고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기업들이나 화웨이와의 사업 범위가 중첩되는 기업일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스코가 타겟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기업 임직원의 중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강제로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화웨이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5G 장비, 이 통신 장비 영역인데 해당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시스코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화웨이의 사업적인 실리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실제로 시스코는 오랜 기간 납품을 해왔던 중국의 국영 통신 업체들과 갑자기 계약이 끊겼다는 이야기들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라는 지침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시스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을 추가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류허 부총리는 이처럼 미국의 전면적 보복을 하는 것은 추후 미국의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재선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꺼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죠. 하반기에 미국 선거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일부 물량에 대한 수출 허가는 분명 내어주었지만 이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통신장비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었으며 화웨이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애국 테마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현금화를 추진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또 한 번 노노재팬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체제가 될 만한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였다. 신성통상은 4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스파 브랜드 타펜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일본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꼽힌다. 휠라홀딩스도 비슷한 이유로 4.90% 오른 42,800원의 거래를 마쳤다. 남영비비안과 쌍방울 주가도 각각 6.21%, 7.88% 올랐다. 유니클로가 내놓은 속옷 상품인 에어리즘의 대체제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모나미는 일본 사무용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에 14.32% 오른 5,310원의 거래를 마쳤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신일철 죽음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따르지 않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국내에 세운 합작법인인 비엔알 주식 19만 주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비엔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8월 4일이 지나면 법원은 비엔알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배상 청구,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했다.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까지 시사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소부장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게 된 배경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관련 소재 공급을 일본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은 즉시 충격을 받았다. 이에 맞서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수입 대체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에 나섰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근본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진단키트 등 신종 전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많은 국가가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에 처하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이다. 일본에 당한 한국처럼 너도 나도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코로나 경제대책의 1순위로 거론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던 차에 범세계적인 코로나발 리쇼어링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 구조의 급속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한국 경제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글로벌 리쇼어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리쇼어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한일 무역 분쟁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자. 먼저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급한 불을 껐지만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산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RD가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더 비싸거나 더 낮은 품질의 부품을 써야만 한다. 상대국인 일본은 어떤가?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며 일본 기업들의 실적도 덩달아 나빠지고 있다. 일례로 LG 디스플레이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한 일본 회사는 수출 규제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급감했다고 한다. 즉,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리쇼어링의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제조업 수요 조달을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악화되면서 세계 시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함께 후퇴할 것이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그만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미 코로나 충격으로 4월과 5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량 감소했다. 향후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판 리쇼어링을 들고 나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감면, 입지, 시설 투자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발효됐으나 효과가 미미했던 소위 유턴법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국내의 온갖 반시장적 정책에 떠밀려 해외로 빠져나갔다.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떠난 기업이야 그렇다 쳐도 국내 정책 환경이 아시모 탈출한 기업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리쇼어링 정책은 그 원칙과 효과에서 여러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한 가지 문제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형식의 단기 지원이라는 점이다.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건비, 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보조금은 비용을 원천적으로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과 분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투입된 자원이 다른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기회를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긴다. 인센티브 대상을 웨스턴 기업으로 국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여느 유럽 국가처럼 제조업이 취약하지 않거니와 몇몇 규제만 풀어줘도 고용과 생산을 늘릴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마당에 굳이 해외 진출 기업에만 선별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리쇼어링 문제의 근원에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과 생산성의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 기업보다 전체 시장 환경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라도 좀 더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세계화 시대를 돌파할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